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국부론 제 6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6강의 주제는 이제 화폐자본,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딜레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폐자본인데 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딜레마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자유경제원에서 나온 이 딱 맞게 쓴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얇은 책인데요. 이거 제가 이제 쓴 책입니다만,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 1000페이지 넘는 부분을 제가 줄여서 해설을 하면서 핵심과 그다음에 의미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페이지 넘는 국부론을 여러분이 다 읽으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읽으셔도 아마 그 내용들이 이렇게 머리에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이제까지 한 강의들의 기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 강의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이 책을 또 통해서 보시면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또는 이제 도대체 한정석 편집위원은 어떤 걸 하시는 분이길래 사람이길래 이렇게 국부론 이런 걸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한 3년간 해외 투자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트레저리 펀드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해외 시장 개방 초기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 이제 자격증도 처음에 이제 제가 땄었고요. 그 이후에 KBS에서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경제 다큐멘터리를 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사실 제가 국부론에 대한 공부하면서 연구해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경험들은 대개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제가 사실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것이 가장 국부론을 제가 이해하는데 베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 스미스가 갖고 있던 철학적 배경, 배경이 경험주의적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걸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어떤 연역적 사고로 정리해내는 것,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가진 이제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 스미스 같은 한 사람이 어떤 영역의 하나 일부가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이코노믹스라는 전체의 모든 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축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부분 연구를 해서 그것이 모아지면 집대성이 되면 그것이 이제 학이 되는데, 아담 스미스 같이 이렇게 임금, 자본, 그다음에 지대, 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엮어서 그거를 체계화된, 서로 이렇게 유기화된 이런 형태로 설명해 낼 수 있었던 학자가 경제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 그러면 어느 학자가 고전역학부터 양자역학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총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생물학도 그렇고. 그런 걸 보자면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각자 떨어져 있던 학문의 연구 영역들을 총 집대성해서 하나의 원리로 이렇게 포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의 배경에는 신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말씀을 잘 드려도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주의 철학이 갖고 있는 바탕에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물의 본성, 그러니까 사물의 본성에 입각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 거기에 어떤 당위성을 끼지 않고 이해하는 것, 이 태도가 이제 자연철학적 태도인데,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적으로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경험들을 모두 다 집대성하지 않아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역의 어떤 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글들, 책들은 어떻게 해도 그것이 그 가볍게 쓴 언어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헛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폐 자본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화와 국민과의 딜레마와는 이상한 관계가 없는 것을 왜 붙였냐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자본주의 어떤 모순, 딜레마, 뭐 그런 국제 자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는 한 가지 배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요. 배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아무리 뛰어난 분이어도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국부론의 그 네이션, Wealth of Nations의 네이션이라는 그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한 국민 경제에서 일어나는 생산과 투자와 소비, 분배,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만약에 그 나라의 어떤 그 자본이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생산이 일어나서 일어난 물건을 제3국 또 다른 나라로 파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수입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생산물이 이것이 한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이 되면 미국은 자본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국가의 부가 그 영내에서 투자되고 생산되어 소비되고 분배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역외에서 생산되고 분배되고 소비되어서 국내로 안 들어온다면 이건 부가 유출된 겁니다. 사실 부가 유출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부론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세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런 그 생산과 분배, 소비의 규범들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형성된 것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각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허물고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부가 점점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냐면, 국민국가라는 이제까지 근대 국가의 개념이 굉장히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민국가라는 그 개념은 주권이라는 개념이 항상 있습니다. sovereign. 그 나라에는 주권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본과 상품이 막 교류가 되는데, 가장 거기에 그것을 추동시키는 것이 화폐라는 것이죠. 화폐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세계를 국경을 막 넘어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생산을 일으키고 거기서 창출된 물을 또 제3세계로 또 팔아서 넘어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근대 국가라는 그 개념의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딜레마입니다. 분명한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것이죠. 신자유주의라든지 초국적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비판들이 진보 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아담 스미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은 이동이 가능한데 그 화폐라는 그 표시된 자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로 치면 달러라는 화라는 어떤 보편적인 기축통화,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는 다 열려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부는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과 결합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데, 그럼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서 부를 일으킬 때 왜 미국의 노동력은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냐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노동의 이동도 자유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이 되어야만 진정한 효율적인 부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화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은. 그렇죠? 자기의 얼굴에 써 있는 달러 얼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증할 수 있는 보증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노동력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통해야 되고 문화가 뭐 좀 이렇게 맞아야 되고. 그렇죠? 결국 이런 장벽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이 문제가 앞으로 현대 세계가 풀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유럽이 EU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유럽이 그 대륙 안에 있어서 그 노동력도 이동이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자본뿐만 아니라. 반면에 미국과 중국이 자본은 자유롭게 거래를 해도 노동력이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국부론에 의한 부의 창출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딜레마를 얘기할 때 이 자본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 자본이 되게 화폐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독특한 그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이야 뭐 너무나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여서 상식이어서 그 뭐 이런 것까지 뭐 얘기를 하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당시 1770년 18세기 초만 하더라도 후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었던 부의 원천은 귀금속에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귀금속, 금, 은 이런 거에. 왜? 금과 은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고 수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금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 그러니까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식민지 광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남미와 북아메리카와 뭐 이런 데 인도 이런 데를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소위 그 말하는 그 독점 무역을 그 정부의 어용 그 무역 회사를 만들어서 손잡고 독점 무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 아니었겠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있을 때 이미 250년의 역사를 가진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금광 이런 것들을 계속 뒤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원주민들도 뭐 차별 대우하고 뭐 노동 흑사도 시키고 이랬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갖고 와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구매력을 가졌으면 상품 생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플레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급이 생산이 늘어야 그만큼 이제 그 결제 수단, 구매 수단을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무역은 보호 무역으로 막을 쳐서 수입을 못하게 막아 놓으니까 그럼 생산이 늘어야 되는데 생산이 그걸 못 따라하니까 인플레가 막 생기는 거죠. 인플레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진정한 부란 것은 노동의 교환 가치이고 그것은 바로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상품, 재화, 굿, 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 그러니까 부는 제가 항상 교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생산하는 것이 교환되어야 된다. 그런데 교환되는 것은 결국 상품입니다. 상품, 화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화폐라는 것은 그 교환되는 상품의 가치 그거를 척도로서 얼마라는 걸 적은 거예요. 노팅을 한 거예요. 노트죠. 머니, 노트.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화폐를 두 가지로 본 것이죠. 하나는 화폐는 고대에도 하나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썩지 않고 휴대하기 편리한 그런 상품이 이 화폐 역할을 한 것이죠. 뭐 귀금속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꼭 그것이 화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담 스미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쓰지 않고 저축한 것이죠. 이것을 내가 당신이 언제든 원하면 내줄게 하면서 어떤 종이에다가 씁니다. 이렇게. 내가 이거 뭐 1,000불 해놓고 당신 언제든지 이거 갖고 오면 내가 1,000불 러치에 내가 뭐 갖고 있는 내가 자본을 주겠다. 그것이 뭐 꼭 금은이 아니더라도, 금은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내주겠다. 이러면 그것이 화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있는 청구의 요구권이 있는 노트는 다 화폐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신용카드, 그죠? 그 다음에 뭐 포인트 이런 거 다 화폐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화폐를 늘릴 때는 항상 그것에 수반되는 상품의 공급이 같이 늘어야 밸런스가 맞지. 상품의 생산이 없는 상태에서 화폐만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가격이 되게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현대 국가의 양적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푸는 거예요. 한국은행이나 뭐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풉니다. 돈을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만약 그 상태가 정말로 화폐가 부족했던 그만큼만 풀었다 그러면 그것이 딱 맞는 좋은데 정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시중에 화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그렇게 푸는 화폐가 은행이 그렇게 푸는 화폐가 은행들이 다시 시중에 풀어주면 괜찮은데 은행들은 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되게 불황 때는.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 다시 그 돈이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은행으로. 그래서 화폐를 공급을 해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그러지 말고 불황 때에는 위조 화폐범들한테 위조 화폐를 찍어내게 하자 이렇게 그냥 합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쓰고 다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화폐 유통을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킬 거 아니냐. 정부가 아무리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는 화폐를 찍는거나 위조 지폐범 위조 지폐 찍어서 뿌리면서 다니는거나 뭐가 다르냐. 오히려 경제 기여도는 위조 지폐범이 더 할 수가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말할 때 화폐라는 것은 항상 그 국가, 그 경제 단위 안에 총량이 있는 것입니다. 총량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총량이. 왜냐하면 화폐는 유동화된 자본이고 유동화된 자본은 그 나라 안에서는 항상 어느 시기까지는 그것이 고정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화폐를 아담 스미스는 사회적으로는 고정자본, 개인으로 볼 때는 유동자본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화폐가 필요한 사람은 화폐를 만드는 사람한테 화폐를 사면서 필요한 거를 주면 돼요. 교환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 화폐를 가지고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당신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러시아로 쳤으면 이거 보드카 10병 주기로 하면 전표니까 나 보드카 10병 주시오. 이렇게 청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한때 하도 화폐가 이제 물가 가치가 막 뛰고 하니까 월급을 보드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부여하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본 그 관점에서 이탈해서 정부가 중앙은행이 시중에 얼마 정도의 화폐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것도 없이 그냥 돈을 푼다. 언제까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거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왜 비가 왔냐? 비 올 때까지 기우제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화폐를 풀어서 유동량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그 주장은 항상 그것이 실패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풀지 않았다. 그래서 마이너드 케인즈가 한때 그런 말도 했죠. 1900 이제 불황이 미국의 대공황이 오고 케인즈 정책을 미국 정부가 썼는데 경제가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30년, 40년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가 어느 한 잡지에 이렇게 썼죠. 아마도 내 이론이 맞으려면 전쟁 정도의 큰 수요가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전쟁이 났습니다.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문에 전쟁 수요 때문에 케인즈의 주장대로 경제가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엉터리 주장이에요. 그건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쟁은 생산 자원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된 것을 복구할 때는 그 전에 있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 넘어서의 부를 창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부수면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멀쩡한 거 다 부숴서 다시 생산하는데 이렇게 돈 지불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불안 항상 저축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저축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불안한 것은 창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이끄는 부라는 것은 진정한 부가 아니고 저축을 통해서 그것이 생산의 효율을 가져오는 부. 이것이 진정한 부인데, 그럼 저축이 어떻게 생산의 효율을 가져오느냐? 바로 이자율인 것이죠. 이자율. 불황에는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불황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저축했던 그것들이 싼 이자 때문에 좀 더 아이디어가 있고 좀 더 기술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자본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제의 도구라기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신뢰와 행복의 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를 함부로 정부가, 국가가 그걸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내가 화폐를 만들어서 팔 때 이 화폐에 대한 내가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양심과 그다음에 신의와 양심을 가지고. 국가에는 양심이 있습니까? 국가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마지막 구절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은행들은 성업을 누리도록 장려해야 된다. 은행들을 장려해야 된다. 그 당시에 1776년 당시에 여러 종류의 은행들이 스스로 자율적 규제를 해나간다면 이는 사회에 커다란 이익을 준다. 은행들 간의 경쟁은 그 수를 많게 하고 행동의 신중을 기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보다 자비롭고 봉사하게 만든다. 은행들을 많이 키우고 은행들을 서로 경쟁하게 많이 만들면 그 은행들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의 신중을 기하고 고객들에게는 자비롭고 봉사하는. 자, 여러분, 우리 저축은행들 정부에서 보증해 주죠. 예금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축은행들은 마음 놓고 이것저것 막 다 돈 모읍니다. 이자율 막 올려주면 막 다른 은행들은 못 주는 의제를 자기들은 높여갖고 다 돈을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방에 뻥 날려버리죠. 그러면 정부가 1인당 5천만 원씩 다 보장해 줍니다. 그거 넘어서서 예금한 사람은 그거 네 책임이야 이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했느냐?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한 거예요.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 그 저축은행은 정부가 5천만 원씩 보증을 해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떼이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이하는 떼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시장 도덕이 아니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관치 금융 때문에 금융 후진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은행 중에 뭐가 경쟁하는 은행이 뭐가 있습니까? 세계 내로 쓰는 은행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경쟁을 안 시킨 거예요. 자, 아담 스미스의 화폐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폐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입니다. 도덕의 기준입니다. 도덕을 재는 하나의 잣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발행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만 하고, 그 사람들이 신이 성실하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경쟁을 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